리튬 생산 공정 핵심 부품 국산화를 성공했다는 뉴스인데 중국에서 리튬이나 히토류 관련을 이제 볼모로 잡고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퓨처엠한테 반사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차 전지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먼저 2차 전지 이제 내년에는 갑니까? 아마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중에서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장비나 리튬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실 텐데 상황이 천천히 개선되고 있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주 네,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좀 안내 말씀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포스코 그룹주는 괜찮은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이제 제가 이 녹화하고 나서 뉴스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 뷰가 틀리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충분히 좀 맞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녹화는 11월 27일이었고 예. 저저번 녹화는 11월 6일이었는데 저저번 방송 녹화 이전에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됐었고 11월 27일 이후에는 삼성 SDI의 공급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뷰를 말씀드리고 떠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준 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확히 누구랑 얼마의 계약을 할지 모르니까 만약에 제가 떠나고도 그런 공급 계약이 나온다고 하면 에코프로의 상황이 더 나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는 꾸준하게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면 오늘은 여전히 포스코의 손을 들겠지만 에코프로가 상당히 쫓아오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예. 역시 에코프로의 어떤 투심이 개선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1등 공신은 공급 계약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랑 43.9조 가량의 양극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이를 통해서 수급 동향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2개월치, 1개월치 비교를 드릴 때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최근 1개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율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아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했는데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에코프로요? 네, 에코프로 네. 조금 아쉽다. 근데 그다음에 오늘 가소급상으로 외국인 투자가 순매수였는데 지금 정산이 딱 됐네요. 수급 정산되니까 외국인 투자가 순매도 기관의 순매수. 하지만 최근 1개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꾸준하게 공매도 추이를 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28일에는 166만 주였는데 12월 20일에는 144만 주.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공매도가 줄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가 줄고 있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뉴스가 많이 안 나옵니다. 이제 에코프로 머티랑 에코프로 BM한테 뉴스가 맞아요. 많이 나오고 예. 있고 에코프로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공익재단을 설립했다는 뉴스고요. 포항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동채 전 회장이 1천억 원을 출연했고 향후 5천억 원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과연 이동채 전 회장이 자신의 그 이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2심에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오게 계신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좀 투자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절세에 그렇죠. 도움이 많이 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뉴스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투자분들께서 얼마나 좋은 뉴스로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주가에는 공익재단 설립하는 게 뭐 목적이야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죠? 네네. 전부터 계획될 수도 있고 지금 한 걸 수도 있지만 주가에는 뭐 공익재단 설립이라는 게 뭐 크게 돈이 빠져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큰 영향은 없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 네. 엄청 그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멋지가 네. 관심이 많았죠.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그 향후 밸류에 대한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뭐 동의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좀 그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어떤 분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업 가치는 10조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10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좀 그 간극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지금 에코프로 BMI 시총이 28조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40%고 양극재에서 전구체가 또 40%가량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28조면 거기다 0.4를 곱하면 10조가 나올 것이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직면한 게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적자를 기록을 할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한테 수주를 땄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개별적인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만약에 내년 뭐 좀 중반기나 하반기에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기업 가치를 반드시 다룰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수급 도형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으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 확인되는데 기관 순매수가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이동채 전 회장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위해서 지분을 무상 증여했고 소각을 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이것도 제가 뉴스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예. 주주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IPO 전에 9월 20일 자신과 가족 회사인 이제 대표이사는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주요 주주 이제 데이지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이 데이지 파트너스가 보유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식을 각각 40만 주, 85만 6천 주 등 총 125만 주를 자사주 형태로 무상 증여한 다음에 전량 소각을 했습니다. 이건 주주 가치 제고란 게 맞아요. 근데 주식을 소각한 배경에는 IPO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에 이 이동채 전 회장 가족들이 대주주로 엮여 있으면은 범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장이 애초에 안 될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동채 회장 경우에는 엄청나게 손해를 봤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한 주당 4,700원에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동채 회장이 이 4,700원을 포기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했다라고 판단하실지 아니면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하기 위해서 살신성의를 한 건지 이 부분을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결국 상장이 돼야 이게 또 자회사니까 그게 가치가 더 큰 거죠. 뭐 장기적으로. 예. 네, 그래서 제가 말 실수할까봐 밑에 예. 자막을 걸었는데 네. 어차피 상장을 못하면 갖고 네.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신 거다. 이런 구독자분들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투자할 때 참고하시고 저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기술적 눌림목에 따른 매매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탑픽은 또 따로 네. 갖고 왔습니다. 지분에 따른 얘기는 뭐 해결에 대해서 이제 상장을 한 건데 상장하고 이렇게까지 강세로 갈까? 글쎄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강한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있는데. 예. 저는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상승한 원동력에 대해서는 사실 공매도도 안 되고 대주주 양도세도 완화가 됐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오버액 뉴스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사이에는 사실 신주가 나올 가능성이 덜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매매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리포트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글로벌 전기차 A사에다가 전구체 공급이 임박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예상 후보지가 테슬라, 비아디, 상하이 자동차인데 에코프로 그룹주가 사실 중국보다는 삼성 SDI랑 SK온이랑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중국 전기차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의 전기차랑 계약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정체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주요 회사가 애플이랑 테슬라 있기 때문에 좀 테슬라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직 계약 금액을 정하지 않았지만 계약 금액이 나올 것이고 에코프로 BM이 계약한 금액을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 하반기에 정말 흑자 전환한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밸류 10조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의 역할 쪽으로 좀 가는 것 같고 과도하게 반영됐던 밸류들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수정을 겪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걸 좀 확인해야 되고 가장 어쨌든 이제 중심적인 기업은 에코프로 이제 BM이겠습니다. 양극재를 하는 그렇죠.
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기술적 위치는 조금 아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 동향 보니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이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지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아쉽게도 21선 아래로 내려왔죠. 근데 오늘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에 기관 순매수가 컸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의 강한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은 지주사 쪽, 그다음에 외국인은 양극재 전반 이제 실제 사업 회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 BM 공매도 추이도 보면은 공매도가 줄었습니다. 11월 28일에 540만 주였다가 현재까지 거의 한 달가량 갔을 때 40만 주 줄어드는 모습이고 이 부분도 저번 방송이랑 다른 점은 저번에는 공매도가 줄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공매도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 BM 관련해서는 당연히 삼성 SDI와의 43.9조 양극재 계약 소식이 맥점을 잡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도 11월 초 공매도 뉴스 나오고 삼성 SDI 이제 양극재 수주 나왔을 때 상승과 조정을 거치면서도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21선 이탈한 것은 아쉽지만 재차에서 눌림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썼는지 말씀 안 드리는데 증권가에서는 실적 추정치 변경 없다. 근데 저는 조금 동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 사이클이라고 할게요. 뭐 개도기, 뭐 발굴기라고도 부르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가고 있는데 성장기에서는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삼성 SDI가 예전에는 양극재 수급을 에코프로 BM에다가 많이 해왔었는데 자회사인 STM이 있다고 합니다. STM이 대규모 증설을 진행했고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과도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지금은 삼성 SDI와 SK온 사이에서 이제 좀 매출 비중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삼성 SDI와 SK온 이외에 고객을 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투자 포인트로 나온 게 에코프로 BM이 캐나다에다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IRA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하면 좋은데 캐나다가 미국이랑 FTA를 체결한 나라이기 때문에 캐나다에다가 공장을 지어도 미국의 IRA에 좀 대응하기 수월할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 추이, 그다음에 리튬과 같은 원자재 관련 추이, 그다음에 이거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삼성 SDI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다른 해외 글로벌 업체들과의 공급 계약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가운데 뭐 가장 대표적인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분석을 했는데요. 뭐 내년 올해 23년 상반기에 워낙 강했고 네. 그에 따른 조정도 사실 컸기 때문에요. 2024년도 점진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T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우리 손 팀장님 탑픽은 뭡니까? 네, 사실 에코프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에코프로 HN도 말씀드린 맞아요. 적이 예. 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BM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는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제 박사님께서 좀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에코프로가 이제 지주사로서의 위치를 가지 않을까, 이게 에코프로 보유하신 분들께는 되게 마음의 네.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실적이 나오고 전방 기업의 본업이 잘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 사실 뒷방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양극재 기업보다 주가 탄력이 없이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보다 추이가 좋다. 그다음에 수급 동향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 저는 에코프로 BM을 절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개월, 6개월 보유하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수급 동향 좋기 때문에 매수 관점 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2차전지 양극재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안 나오거나 리튬 가격이 2024년 상반기에 반등을 못하면 그냥 짧게 5%, 10%, 15%의 수익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 이후에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저평가 매도를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오거나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하반기에 뭐 에코프로 BM이
작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적자의 고리를 끊고 흑자로 전환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3개월, 6개월 보유해서 1년으로 바꾸신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20% 이상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BM만 있을 때도 지주사인데 이렇게 갈 수 있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기대감이 높았는데 HN이 상장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하면서 느낌이 아 이건 지주사야라는 그런 심정적인 느낌을 그죠? 네. 좀 이제 갖게 되면서 지주사의 역할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사업회사인데 에코프로 HN은 뭐 환경 이런 쪽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전구체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네, 양극재가 있구나 그죠? 그 가운데서 그래서 에코프로 BM 네, 확실하게 에코프로 머티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에코프로 머티가 잘 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잘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예. 판단합니다. 에코프로 BM은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오늘 28만 4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저희가 성탄절치라고 화요일인데 그럼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조금 중기적 모멘텀으로 3개월, 6개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가를 좀 설정하면 됩니까? 한 네. 40만 원? 네, 우선 매수가는 제가 28만 4천 원부터 네. 한 27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3개월을 목표로 했다. 3개월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시면 35만 원 정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공급 계약 나오거나 리튬 가격이 강하게 반등해서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한 41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때는 제가 계속 뉴스 팔로우하면서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냐 포스코 그룹주냐 이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 한동안 이 경쟁 그죠? 네, 맞습니다. 선두권 경쟁이 막 있었잖아요. 이제 같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공매도 완화 나오면서 튀었다가 좀 밀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좀 올라왔고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주라고 해서 뭐 사실 지금 뭐 뚜렷하게 치고 나가는 것 같지는 또 않은데요. 포스코 그룹주 최근에 주가 흐름부터 체크해 주세요. 네, 우선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최대한 좀 뒤로 밀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전 원하는- 방송이랑 전자 네. 방송에서는 공공을 이렇게 말을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가장 정답은 둘 다 사는 거지만 네. 조금 그 기울기가 에코프로가 많이 따라왔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한 달치 두 달치를 갖고 왔는데 오늘은 좀 포스코 그룹주가 좀 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는 뭐 포스코 8, 에코프로 2라고 했으면 오늘 한해서는 이제 지난 1개월 한해서는 에코프로가 한 3, 4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는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하루만 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하루만 예. 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제가 준비한 내용들 좀 투자 네. 판단에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 대금이 최근 1개월은 포스코 그룹주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공매도 금지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 그룹주가 같이 간 모습 그렇죠. 보여줬는데 예. 삼성 SDI 수급 뉴스 나왔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쫓아오기 시작했다. 음. 근데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의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 정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여전히 좀 포스코 그룹주를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가 50억 원 기준으로 상향이 됐는데 이때 사실 이 뉴스가 나오면 개인 투자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그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양도세가 완화가 됐으면 개인 투자분들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인식하고 그날은 매도했지만 지금 화면을 보신 것처럼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다. 그다음에 사실 저는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게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2차전지 다 포스코 그랬죠, 퓨처엠도 오늘. 그렇고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질문이 이거잖아요. 대주주 양도가 완화가 올라갔는데, 됐는데 그렇죠. 2차전지 왜 밀리냐. 네. 다 그러면 50억, 다 50억 이상 가지고 있었던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할 의향이 없는데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네. 근데 가장 합리적인 거는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50억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계신가 보다. 그러게요. 그래서 네. 이제 50억 이하로 계신 분들은 내년에 매도세도 만족이 되니까 팔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파는 분은 지금 파나 내년에 파나 양도세를 무니까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면 2차 전지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좀 단기적으로 음봉이 나오더라도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일에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살짝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나 이런 것들을 관세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이게 납품하는 부분보다 미국이랑 유럽에 납품하는 비중이 많은데 사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현대차랑 기아가 밀렸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현대차랑 기아는 굳건한 모습이고 우리나라 완성 셀이랑 양극재 기업들이 밀렸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각합니다. 아, 어떤 미국과 중국 이 전기차 배터리를 둔 패권 싸움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불똥이 튈까봐 조금 피하나 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왔지만 오히려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개인 투자분들의 오히려 강한 매도가 나왔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 2차 전지에 필요한 원자재를 두고 싸우면 우리나라 완성 셀 기업들이랑 양극재 기업들이 더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 일본 캔들은 아쉽지만 수급 동향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보유하시면 된다. 그리고 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포스코 그룹의 이제 밸류체인들은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DX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DX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1월 2일 날 이전 상장한다니까 또 오르네. 네. 몰랐던 얘기인가 봐. 물론 이제 수급상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이제 여기도 지주사이면서 소재사이고 철강도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관련된 투자 포인트나 변화점부터 좀 점검하죠. 네, 확실하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이제 상장되지 않은 밸류 체인들이 많이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포스코 홀딩스가 상당히 많이 껴안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 이런 뉴스 안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그 지주사지만 그 모멘텀을 다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번 뉴스 때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량 많은 포스코 홀딩스가 앞으로 부채 늘어난다. 이 뉴스를 말씀드렸을 때 댓글로 욕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투심이 좀 영향이 있을까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그 뉴스 나오고 나서 뭐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은 이 탄소 배출량 많은 포스코 홀딩스가 부채가 정말로 늘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서 크게 개념치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셀프 연임 폐지 21일 차기 회장 인선 절차 시작 그다음에 최정우 포스코 홀딩스 회장이 자사주를 이제 주식 3억 원치를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대기업 개편 시즌이기 때문에 좀 회사 경영을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사실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크게 부양시킬 뉴스는 아니니까 이제 투자 판단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임 문제는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다 이제 철강이었는데 네. 최정호 회장이 와서 그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회사를 이제 변모를 시켜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이어받는 사람이 이제 오는 것과 혹은 뭐 또 예를 들면 잘은 모르겠으나 전임자를 또 사업을 부정하는 분이 오면 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설마 후임자가 왔을 때 2차전지를 접겠냐마는 그렇죠. 일단은 접죠. 왜 접을 박사님과 수가 없죠. 아이디어는 반드시 좀 예, 체크를 해봐야 예. 된다고 판단됩니다.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는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튬 생산 공정 핵심 부품 국산화를 성공했다는 뉴스인데 충북 청주시에 있는 비상장 기업인 W스코프 코리아와 리튬 생산용 전기 투성막 공동 개발 및 국산화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 좀 이 중국에서 리튬이나 히토류 관련을 이제 볼모로 잡고 할 때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한테 반사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요. 현재 건설 중인 포스코 홀딩스 수산 리튬 공장에서 쓰일 전기 투성막과 관련된 장비 국산화에 협력할 것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한일 무역 분쟁 할 때 반도체 소재 사업 중에서 국산화를 했던 종목이 강하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데 그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기업이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때 정말 거의 뭐 3개월 연속 강하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시총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뭐 정말 폭발적인 수급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뉴스가 정말 맥점을 강하게 잡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저는 사실 이 뉴스는 좀 민감하게 안 보거든요.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철강주로 분석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등 철강주가 내년에 중국의 철강 시황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철강 원자재 가격, 뭐 니켈 원자재 가격들이 충분히 좀 바닥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정말 미세하게 주 단위로 보면은 바닥을 잡지 못하고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예전에 러우 사태로 철강 가격이 강하게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낙폭이 크지 않으니까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의 최근 주가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투자분들은 이 철강 시황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도 지주사고 홀딩스도 지주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맞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에코프로는 주요 자회사들을 이제 뚝뚝 이제 분갈을 시키고 있는 거고 홀딩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리튬이나 이쪽 사업을 껴안고 있고 그죠? 네. 또 포스코 철강 쪽을 또 껴안고 있어서 결이 조금 이제 그보다 이제 이 리튬이나 이런 쪽 소재 쪽을 일관화 한다는 게 저 좀 차이점인데 근데 에코프로 볼 때 우리가 에코프로 BM 봤듯이 포스코홀딩스 볼 때 포스코 퓨처엠을 보죠. 퓨처엠은 요즘 뭐 관전 포인트가 뭡니까? 네,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언급드린 2000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추이가 제일 안전하다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마침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확실히 조용히 가고 있다. 매수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종목들 대비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분들 매도세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나온 것은 긍정적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 공매도가 눈에 띄게 줄진 않았어요. 근데 한 달 전에 322만 주였는데 올해 지금 이제 최근 정산 금액이 315만 주, 사실 7만 주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이라도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조금이라도 줄었으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는 뉴스가 많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 등 3개사가 광양시와 투자 유치를 협약을 했고 고려대와 배터리 소재 맞춤의 인재 육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00지 관련 종목들이 어떤 그 소재지를 좀 활성화하고 싶어하는 전략이랑 인재를 조금 미리 좀 이렇게 당기려는 인원 수급 이런 뉴스를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에 어떤 부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2차 전지 성장성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인재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이 DJSI라는 아시아퍼시픽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S&P 글로벌이 매년 발표를 하는 지수인데 이 지수의 초점은 안정적인 경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600대 기업 중에 ESG 경영상 20위 안에 속했다는 거. 그래서 좀 아쉽게도 뭐 이 지수에 편입되면서 뭐 해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냐 이 부분을 체크했었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정말 재무적으로 안전한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빗장 걸까 노심초사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진심은 이것이라는 제목의 뉴스인데 중국에서 히토류나 리튬 이야기를 했지만 흑연을 무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요소수도 그렇고 흑연도 그렇고 수출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중국의 성향을 봤을 때 이들이 정말 언제 걸어 잠글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뷰가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아시다시피 양극재랑 음극재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 흑연계와 인조 흑연계 음극재를 모두 생산을 하고 있어서 반사수혜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에코프로 이야기 말씀드릴 때 나왔던 뉴스인데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캐나다의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앞서 어디 지역에다 짓는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미국 IRA에 대응하기 수월할 것이다 이런 뷰도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비해 모두 다 이 물류시설과 산업 인프라가 뛰어난 캐나다 퀘벡주 베칸쿠아시를 택했으니까 그에 따른 IRA 시너지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을 봤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2차전지 쪽이니까, 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 DX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네, 우리 손 팀장님 탑픽은 네, 저번 방송에서 이제 포스코 DX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색깔 딱 정해왔습니다. 네. 오늘 양극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수급동이 사실 포스코 홀딩스보다 조금 거래대금이랑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들어온 부분, 그다음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온 부분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니 해도 변동성보다 안정성이 제일 좋은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안정적으로 정말 양봉과 음봉을 넘나들면서 21선 위에서 평온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저평가 매력도는 좀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DX 사실 좀 부담되는 가격대 있지만 충분히 좀 단기적 슈팅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나는 매매를 잘 못해, 나 뉴스 체크를 잘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포스코 퓨처엠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는 퓨처엠을 관심주로 꼽으셨습니다. 앞서 이제 에코프로에서도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도 포스코 퓨처엠, 뭐 양극재로 그럼 내년에 뭐 밀고 가는 겁니까? 네, 우선은 양극재가 저는 지금은 양극재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그냥 양극재를 사서 묻어놔야 된다라기보다는 내년에 좀 실적을 보면서 똑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랑 똑같은 게 포스코 퓨처엠도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텀으로 보시는데 이제 뭐 에코프로 BM처럼 포스코 그룹주들도 약간 좀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뉴스를 잘 찾아보면은 어디랑 공급 계약했다, 어디랑 공급 계약했다 이런 뉴스가 많아요. 근데 사실 임팩트는 조금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안 보이는 곳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공급 계약을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신 다음에 이게 정말 실적이 반영돼 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이 퍼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이상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을 2차전지 관점에서 볼 때는 에코프로고 포스코 한 2대8, 3대7에서 그죠? 네. 지금은 3대7, 4대6? 오늘 데이터 빼면 네. 오늘 데이터 빼면은 이제 8대2에서 4대6으로 에코프로를 더 주고 네. 다음 방송에서 또 제가 또 저울을 또 바꾸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두 그룹이 또 두 개부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죠? 네. 베스트는 둘 다 사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아까 투자성에 말씀하신 따라서 것처럼, 네. 투자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게 좋아라고 하시면 에코프로, 난 안정성이 좋아라고 하시면 포스코 쪽이 낫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얘기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고 네, AI 반도체 얘기도 네, 또 하고 있고 해야 되고 그죠? 네, 뭐 그건 말고 할 게 많네. 뭐 로봇도 있고 그죠? 뭐 방산도 있고 그죠? 근데 오늘은 암호화폐, CBDC, STO 비슷한 듯 다른 듯 삼형제. 그죠? 네. STO 같은 게 좀 주목을 또 좀 최근에 받았는데요. 먼저 암호화폐, 가상화폐 얘기부터 하면 그러니까 ETF 승인 기대감으로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급등하고 관련주들도 꽤 오르고 그랬어요. 일단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네. 우선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 이제 네.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을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해당 그 암호화폐 가격들이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암호화폐를 공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투자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된다. 왜냐면은 치빠가 중요하구나. 치빠 전략. 왜냐면 이 시세라는 게 저도 암호화폐를 정말 좋아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세가 아직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암호화폐가 처음 상승할 때 이 비트코인이 뭐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그럼 다 대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온라인 거래가 돼야 되고 비트코인이 일간 변동성이 3% 이상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야지만 화폐로서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7년부터 지금 비트코인이 흥행한 지가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간 변동성은 좀 3% 이상 나오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어떤 현물 ETF 승인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긴축 우려 완화에 따라서
대체 수단으로 평가되면서 암호화폐 가격 우상향하면서 이제 CBDC랑 STO라는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암호화폐가 뭐냐는 거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그 설명하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사실 많지 않고 그죠? 네. 말씀하신 하나의 자산으로서 그죠? 예, 자산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지금 하려고 ETF 승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혹은 대체 자산으로서 네네.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거고요. CBDC는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CBDC 정의를 좀 해주시고 동향이 어떤지요? 네, 우선 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개념은 쉽습니다. 이제 민간 가상화폐와는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인데 저는 아직은 그 CBDC가 정말 실현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뭐 통과해야 되는 법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뒤흔들고 막 이 화폐는 권력이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거는 권력자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 암호화폐나 이런 건 다 디지털상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 원장이 다 공개되고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들이 중앙은행 화폐를 대체한다고 그래서 결국 디지털화로 가겠다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뭐 지금 화폐를 다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어야 돼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논의가 되는 듯 하면서 멈춰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이제 결제의 수단으로서 뭐 카드로 하느냐 칩으로 하느냐 이것보다는 전반적인 디지털화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박사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저는 일개 소비자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간편하게 활용할 네, 수 그렇죠. 있느냐 네네. 이런 관점 생각을 해온 거고 네네네, 이제 맞습니다. 약간 권력자 입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한테 패자를 넘겨주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법안을 만들고 뭐 이제 언젠가는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고 CBDC 우리가 간편하게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세상이 온다고 했을 때는 그 시점이 되면 이제 그 화폐를 사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시고 지금은 네. 그 관련주로 수익을 맞아요. 내보자 그런 그런 거 말씀 좀 잘하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저 거리에서 거린들도 QR 코드로 돈 받는다는 거 하잖아요. 저번 올림픽도 비트코인을 결제했었고 네. 자,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더 쉽고 어떻게 보면 제도권 내에서 최근에 활성화하고 있는 게 이제 STO란 말이에요, 그죠? 네, STO는 어떻게 개념 전이가 돼가고 있고 어떻게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 걸까요? 네, 우선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에 터치 없이 이제 민간 대 민간으로 거래가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신용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좀 들어온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상자산을 정통적인 증권의 영역을 끌고 와서 가상화폐를 이제 주식처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STO 이 증권의 토큰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온라인 투자 계약 증권이다. 그냥 이 화폐를 교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유형 자산에 대해서 투자 권리를 주는데 우리가 보통 투자 계약 증권을 이제 보통 증권사나 신탁 가서 종이로 쓰거나 아니면 온라인 계약을 하는데 STO는 완전 온라인으로만. 그래서 저는 이 STO를 공부하면서 NFT랑 헷갈렸거든요. 그럼 NFT랑 뭔 차이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NFT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투자성이 없는 정말 그 자산에 국한돼 있고 같은 상품끼리는 고유 번호가 있어서 대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진입 장벽이 낮아서 이거는 이제 ICO라고 하죠. 코인을 상장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1시간 공부하면 너도 ICO 할 수 있다. 근데 STO는 실물 투자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걸 만족시켜야 되지만 STO를 발행할 수 있고 이 테두리를 증권사가 보증해 준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조금 허황되다. 이제 너무 우리 근거리 안에 없다 이런 관점이 있지만 네. STO는 얼마 전에 열매 컴퍼니 그다음에 열매 컴퍼니와 관련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종목들의 추이가 살아있고 뉴스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접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달라요. 암호화폐 그다음에 CBDC, STO. 암호화폐는
이제 본인들은 화폐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화폐가 가상화폐, 암호화폐로는 화폐라는 단어가 들어 있고 CBDC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이고 여기 화폐거든요. STO는 화폐는 아니고요, 그죠? 자산. 네. 자산을 증권화하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뭐 것들, 조각 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뭐 이런 자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뭐가 관련주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관심사잖아요. 관련주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들을 소개를 드린다고 해서 매수해서 막 몇 달씩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좀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략을 해볼 만하다 하지만 소액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기술 투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투 관련 종목이고요. 네.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이제 그런 창투 신규 기업들에다가 자금을 좀 유치해 주는 그런 업을 영위하고 있고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 관련 종목들이 딱 이거 관련주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맞아요. 넓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관련주 중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어느 종목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까 이 부분은 그날 당일 시세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투자증권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움직였었는데 그 전에 그죠? 네. 그 이전에 이제 증권주였다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기업 계열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로 움직였다가 뭐 CBDC 관련으로 움직였다가 STO로 움직였다가 최근에는 야놀자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야놀자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네, 하니까 그 네. 투자 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ST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람다 256의 또 투자 지분을 갖고 있어서 두 가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건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야놀자 나스닥 상장 뉴스 나왔을 때도 하나투자증권 움직일 수 있다 좀 보고 있고 네. 한네트는 진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변동성이 강한데 유일하게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적 변동성이 유의하셔야 되고 한국 컴퓨터에서 VAN 부가가치망 사업을 목적으로 독립을 했는데 현금 자동 지급기 CD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 지하철 가면, 가면 이제 네. CD기 보면 이제 한네트 써 있습니다. 예. 근데 재밌어요. 이 CBDC STO가 금융권에 진출하지 않은 구역을 공략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시세가 나와 있는데 한네트의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우리가 금융권이 진출하지 않은 구역에 CD기 사업을 영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CBDC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STO 관련해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뺄 수 없다 그렇죠. 판단됩니다. 네. 전자 지급 결제를 위한 결제 전문 대행사고요. 하나증권과 STO 사업을 협력을 맺으면서 정말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을 할 것 같다. 그다음에 하나증권에서도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해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정말 그 관련 종목들 중에서 발빠르게 STO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는 이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신 분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괜찮다. 매매를 못해라고 하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이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서울 옥션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옥션은 미술품 경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서울 옥션 블루가 이제 서울 옥션 자회사인데 비상장 기업이죠. STO 사업을 영위를 하는 이 기업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도 다 보고 있는데 차트는 조금 위험해요. 지지권을 이탈하는 부분이고 제가 변동성이 꽤 있어요 이런 주식. 변동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고 편집이 돼서 업로드가 되더라도 반드시 매매할 때는 지지 구간, 그다음 뉴스,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나올 때는 뭐 하루에 뭐 20%씩 올랐다가 그죠? 네네. 네. 그다음에 또 뭐 잊혀질만 하면 또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그죠? 네. 그 STO도 한 2주 전 뭐 관심이 있다가 요즘 이번 주에 STO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조금 흐름이 짧아서 이제 걱정인데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게 좀 엮여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STO 그러니까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안정적인 기업은 어디 있을까?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의 주의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우선은 좀 아쉽습니다. 저도 어제까지는 좀 지지권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도 오늘 이탈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사실 거 아니니까 좀 그렇죠. 예. 체크 포인트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STO랑 CBDC 관련 종목들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오버슈팅 나온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우리 업비트 가시면 시세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43,000달러에서 44,000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지구간 이탈 없이 상승을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원래 한 2,600, 2,700에서 거의 뭐 100%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STO가 부각된 시점부터는 사실 10% 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STO 관련 종목들은 바닥 대비 거의 40%,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가격과 좀 궤를 맞춰가고 있다. 오히려 이 편집본을 확인하고 나신 구독자분들은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물 ETF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좀 경쟁력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4년마다 다가오는 반감기가 되면은 수요는 균일하다 고정하고 공급이 줄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1월 초중쯤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라서 저는 이때 조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승인 일정까지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단기 차익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은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4일에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CBDC를 위한 공공 인프라가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창용 한 총재도 경제의 디지털화를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 CBDC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열매 컴퍼니 이 투자 계약 활용한 첫 청약 사례가 STO 시장에 눈길을 주고 있고 제가 자막에는 포함을 안 했는데 이 STO 시장이 2025년까지 거의 40조에 육박할 거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TO에 대한 관심이 많고 뭐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해서 30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됐고 조각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이스 스탠다드가 싱가포르에 진출하면서 STO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이게 성장 섹터가 이게 좀 위험한 게 부정적인 뉴스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는 뉴스를 줬을 때 내가 이 기대감을 주가에 얼마나 반영을 할까 이 부분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오버슈팅한 부분이 만족이 되고 있으니까 지지구간 확인하시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셨다가 보유기간을 이제 정해야 되죠. 그다음 손절가 정하셔야 되고 2주 안에 CBDC 뉴스 뭐 CBDC나 STO 뉴스가 안 나오면 짧게 마무리하셔야 되고 만약에 제가 떠난 다음 STO 뉴스가 뭐 더 나온다든가 뭐 시장 규모 확장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든가 그때는 슈팅이 나올 거니까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뭐 실적을 보면서 다음 분기 실적을 보면서 투자하기도 어렵고 정말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참 애매합니다. 그죠? 애매하기보다는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네. 암호화폐, CBDC, STO 관련된 전략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까? 또 알려주실 기업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제가 탑픽을 준비를 했는데 탑픽 좋아요. 네, 탑픽을 준비했는데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치면서 봤는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뭐 서록시나 이런 종목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준비한 탑픽만 21선 위에서 반등을 했죠. 21선 위에서 반등인데 오늘 뭔데요? 기업명을 말씀 안 하셨어. 기업명을 아직 얘기 안 기업명. 하셨어. 기업명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한국정보인증. 네,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제가 4,700원을 준비를 했는데 조금 제가 조정해 드릴게요. 5,300원부터 5,15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절가는 제가 4,400원 말씀드리고 얘도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하루에 보니까 봉이 뭐 긴 막 이걸 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 뭐라 그래? 창처럼 찌르는 뭐 꼬리 윗꼬리가 엄청 많은데 올라오면 또 이제
그걸 차익 실현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까 이제 5종목에 대한 차트를 예. 다 말씀드리면 그 종목들은 거의 이 근처에 있어요, 이 근처 주가가. 그래서 한국 정부 인증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그래서 얘는 뭐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인증서의 발급 및 PKI 솔루션, 그다음 에 OTP 제품, 이제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해야죠. 이제 어르신들 네네. 보면 이제 OTP 갖고 다니시잖아요. 아니 저도 있는데 어르신이라 그러면. 이제 네, 이제 회사원들, 네, 네. 회사원들 갖고 다니는 그래서 OTP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뭐 서울 옥션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한국정보 인증 역시도 연간 실적, 분기 실적 안정적으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기업이 가상자산 서비스, 지문 인증 서비스 사업의 분야로 확장을 하겠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 플랫폼에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실제 수혜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합쳐서 만든 기업이 있습니다. 코드란 기업인데 한국정보 인증이 코드와 파이랩 테크놀로지와 함께 웹3 인증 서비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랑 수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개 종목에다가 한국정보 인증까지 6개 종목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수급 사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조금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이 종목들을 관심력을 6개 넣어놓고 예. 3일 정도 지켜봤을 때 한국정보 인증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예, 혹은 뭐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란 말이 요즘 더 표준화되어 있죠. 암호화폐, 그다음에 CBDC, STO 관련해서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얽혀 있고 뭐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데 그 히스토리나 말씀 그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그죠? 누가 네. 모여서 관련된 회의한다 이런 걸 정보만 알고 있으면 그런 얘기 나올 때 주가가 빵 뜨거든요, 그죠? 네네. 그럴 때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한네트,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터리하고 서울옥션은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종목이고 플러스 한국정보인증까지 관심주로 좀 찜해놓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